마지막 하나, 둘, 넷. 우리 2부 행사를 위해서 먼저 국민 의례를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애국가의 작은 1절과 4절을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묵념 시작! 바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 한국교회 평신도 지도자협회 초대 회장을 역임하신 우리 김사철 장로님께서 6.25 전쟁 74주년 이라는 신앙송이 있으시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6.25 전쟁 64주년 기억하면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에 처음에서 시를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그날은 왔는데 김사철. 6.25 젊은 피 토해내는 동족의 아픈 상처하는 전류. 나라가 태어난 지 3살도 안 된 주일 새벽 4시
붉은 물이 소련제 전차를 앞세우고 38도선을 넘어 물밀듯이 쳐들어왔다. 자다가 깬 선한 백성들 혼비백상하여 우는 낙이 끌어안고 개나리 꽃짐 지고 나무로 행위를 이루었다. 국토는 초토화되고 수많은 사람들 죽이고 죽고 그 울부짖음이 삼천리 강산을 진동했다. 유엔군의 참전으로 전세는 역전되어 낙동강에서 압록강까지 밀려 올라갔다. 중공군의 참전으로 다시 밀려 지금의 휴전선에서 쌍망대처한 지 80년, 아직도 총전을 못 홀기고 있으니 조국이여 삼천리 금수강산이여 우리의 소원은 통일은 언제련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끌어내시어 40년의 연단 끝에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여호와여, 이 민족에 내려진 진노의 매체를 이제는 거두어 주셔서 통일의 은총을 내려 주소서. 8천만 계례가 손잡고 춤추는 그날이 오게 하소서. 통일된 대한민국 동북아 지역의 중심국가로 세우시고 세계의 강국이 되게 하소서. 애국의 동지들이여 치욕의 유교가 이제는 통일의 유교가 되게 합시다. 2024년 6월 14일 감사합니다. 곽선희 목사님께서 이 팜플렛을 준비를 참 잘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팜플렛 준비를 참 잘했는데 이 대표회장 인사말 그 날은 없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안보 강연에 앞서서 간단히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6.25 행사를 우리가 기념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상기하는 날입니다. 이 6.25 하면 생각나는 게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발발한 6.25 전쟁인데 불과 일주일 만에 우리 남한이 전부 점령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7월 1일부터 미국에서 파병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요, 이 1950년 7월 1일 날 미 육군사관학교 웨스트포인트 졸업을 한 신임 소위들이 365명이었어요. 이 365명 중에서 이 6.25 전쟁에 참전하기 위해서 우리 한국에 온 이 파병된 분들이 육군사관학교 졸업생 중에서 3분의 1에 해당되는 105명이 우리 6.25에 참전을 했어요. 학도병이야, 학도병. 이 사람들 전쟁 한 번 안 해본 졸업 맞자마자 소위 임관을 하고 한국전에 참전을 한 거예요. 105명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아들이 중위로 참전해서 여기서 전사를 당했습니다. 미국 현역 장군들의 아들들이 대부분 한국전에 참전을 했어요. 이거는 세계 평화와 그리고 세계 민주 질서를 위한 그들의 그 숭고한 정신이었습니다. 이러한 미국을 가지고 우리 학생운동이나 이 좌파에서 얘기하는 것이 뭡니까? 매판 계급들이다 이거예요. 그들이 참전한 것은 이 대한민국을 뭔가 착취하기 위해서 여기에 참전했고 우리를 속국으로 만들었다. 이게 얘기하는 좌파들이 주장하는 그런 그 사람들의 주의입니다.
매판객은 물러가라 이거요. 미파쇼 이 계급들 물러가라. 이게 70년대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대학교에 가보면은 대자보에 걸려있는 그 구호들입니다. 이게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구호들이 주사파 하는데요. 주사파가 뭡니까? 김일성 주체 사상으로 남반부를 사회주의 혁명으로 달성하자 이거예요. 이게 주사파입니다. 이 주사파를 그냥 장난하듯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조국이가 얘기하는 산업행위 뭡니까? 사회주의 노동자 혁명을 통해서 우리 사회를 사회주의 혁명을 이루자는 거예요. 그거를 국민들의 반 이상이 지금 지지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 6.25 전쟁 이 74주년을 설계하면서 저희들이 생각할 게 많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우리 보수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가? 이대로 가면 다 질 거예요. 오늘 이 귀한 행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이 진짜 자유민주주의를 우리가 수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결단과 그런 사상적 다시 무장을 해야 되는지를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연사님을 모시는데요. 우리 오늘 모시는 연사님,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최선명 특검 해병대 많이 나오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할 건 아니지만 해병대 특검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작전의 작전 지휘관은 육군 54사니까 그래. 육군이에요, 육군. 해병대가 아니야, 이게. 여기 해병대 작전 지원한대요. 근데 오늘 오늘 모시는 분은 해병대 대령으로 예표를 하셨는데 저분은 해병대신데 끊임없이 공부를 하셔가지고 영국 에버딘 그 대학에서 해양전략 또 국제정책 박사를 받으시고 국방대학에서 계속 강의를 하셨던 아주 해병대에서는 전설적인 분입니다. 오늘 6.25 당시에 인천 상륙작전과 미래 해양전략 아주 처음 들어보는 이런 그 주제인데 하여튼 모시겠습니다. 저보다는 저는 공군 사관학교를 나왔는데요. 제 사관학교 1학년 때 저분이 해군 사관학교 3학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그때부터 형님같이 잘 모시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한국교회 평신과 지도자 협회에서 안보 강연을 부탁을 받았는데 교회에서 하는 건 처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경건하게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하고요. 우리 회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30분 동안의 강의를 해달라고 그러는데 이게 너무 중요한 거라 여기서 이게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저기서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군사적인 측면에 있어서 제가 내용을 많이 넣기 때문에 시간을 상당히 단축을 하고 혹시 질문이 있으면 질문으로 대답을 할까 합니다. 그 다음 1944년 6월 6일 날 유럽에서 오버로드 작전이라고 하는 노르만디 상륙작전이 있었는데 그 작전에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미국 34대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대통령까지 됐죠. 그 뒤에 상륙작전에 대한 가치가 좀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는 재래식 수단의 기습이라는 것들이 많이 가치가 절하되면서 상륙작전이 필요하겠나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으로 상륙작전의 가치가 많이 제공되었다. 그래서 한국의 전략적 요소하고 메가더의 전략적 안목이 인천 상륙작전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다음 오늘 발표는 작전의 실지 배경으로부터 시작해서 한국은 보여주는 군사적 함의까지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그다음 한번 보십시오. 6월 28일 3일 만에 서울이 함락이 되고 6월 20일 날 군산에서부터 영도까지가 뺏겼어요. 그 전쟁이 시작된 지 뭐 열흘도 안 돼가지고 파죽지절 밀고 나오고 그 다음에 지금 낙동강 방어선까지 오는데 전쟁 한 달이 안 걸렸어요. 7월 20일 날 전쟁이 형성됐는데 북한이 14개 사단 그리고 유엔군이 10개 사단으로 낙동강 방어선을 형성을 했습니다. 낙동강에서 제일 전투가 심했던 것이 칠곡에서 벌어진 다부동 전투. 1사단장 백선엽 장군이 북한의 1사단 외에 우리가 약 10,000명 그리고 북한이 30,000명의 전투를 해서 우리가 이긴 전투입니다. 그 다음 상륙작전은 우선 이제 뭐 한 달 만에 낙동강 교두보까지 내려가고 전쟁에서는 계속 회전하기 때문에 전쟁 초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어떠한 작전을 해야 되겠다라고 메가더가 결심을 한 거고요. 그래서 6월 26일 날 메가더 후에 처치 장군을 보고 한국에 가가지고 전세를 파악해라 하니까 파악을 해보니까 약 2개 사단 정도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리고 6월 28일 날 서울이 점령되고 29일 날 메가더 장군께서 한강을 시찰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일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은 상륙작전을 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 다음 그래가지고 첫 번째 세운 것이 브루하트 계획입니다. 7월 1일 날 미군이 들어와서 7월 4일 날 첫 전투가 벌어진 것이 오산입니다. 중미령 전투예요. 그게 미 24단의 딘 소장 예하에 24기동여단이 전투를 했는데 북한군에게 굉장히 많이 힘들게 패배를 했습니다. 그것을 패배하다 보니까 부르계획은 7월 22일 날 군산으로 상륙을 하는 작전을 폐기를 시키고 이제 자기의 경험과 그리고 2차 대전 시에 상륙작전을 경험을 해서 그 다음 계획을 세웁니다. 그 다음 그래서 그게 크로마이트 계획인데 그래서 이것이 이제 미 해병대 그리고 미 육군을 이용을 해서 첫 번째 계획은 낙동강에서 반격을 하면서 군산에 상륙하는 것. 두 번째는 인천에 상륙을 해서 서울을 점령하면서 남북한의 병참전을 끊는 것. 세 번째는 군산에 상륙. 네 번째는 주문지로로 상륙하는 건데 두 번째 계획으로 보관을 세워서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인천이라는 지역이 이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미 합참부와 미 해군이 굉장히 반대가 많았죠. 그래서 이제 미 육군은 합참은 인천에 상륙하는 걸 강력히 연했는데 인천을 상륙해가지고는 효과적으로 남북한의 병참선이라든지 서울의 점령이라든지 남북의 각계격파가 어렵기 때문에 조수 간만회사가 굉장히 심하고 그리고 밀물썰물 때문에 배가 접안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상륙을 해서 올라갈 수 있는 지역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실제는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었다라고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그런데 이제 메가더가 주장할 이유는 성공 확률이 5,00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지역이 그런데 실질적으로 메가더 장군이 판단할 때는 영국의 전략가 리델 하트처럼 최소 저항선과 최소 예상선으로 잡아서 공격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인천으로 선정을 했고 북한도 인천으로서는 도저히 유엔군이 상륙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을 역으로 이용을 해서 전쟁을 이용했다. 또 두 번째는 1750년도에 영국의 퀘벡 카나다 상륙작전의 성공 사례 그리고 태평양 전쟁 시에 숙달된 미 해군과 해병대의 전쟁의 경험을
이걸 이용을 해서 상륙작전을 하겠다는 강한 결심을 했습니다. 그 다음 메가더 장군이 상륙을 주장한 이유는 군산을 해가지고서는 초기에 그리고 조기에 어떤 전략적 성공하기가 어렵다고 판단을 했고요. 두 번째는 낙동강으로부터 올라오려면 적어도 유엔군 내지 우리 한국군이 약 10만 명 이상의 어떤 손실을 봐야 된다는 거하고, 인천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북한이 병창선을 남북으로 차단할 수 있고, 그리고 수도 서울을 탈환해서 국민들에게 정신적 안정을 주는 이것을 가장 중요한 이유로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월 15일이 왜 9월 15일이냐? 인천이 약 29피트 정도의 물이 차야 되는데 29일 물을 차는 기간이 9월 15일, 10월 11일, 11월 13일 이때만 북한이 잘 방어를 했으면 한국전쟁은 어떻게 될지 가망이 없을 정도죠. 그런데 이제 9월 15일보다 지연이 되면 그냥 덥고, 그 다음에 이제 북한군이 10개 사단, 14개 사단, 유엔군이 10개 사단이어서 전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지연하게 되면 인천이나 원산이나 이 지역에 기뢰 방어를 해서 전쟁이 어렵고요. 그 다음에 추수가 되면은 또 식량 문제가 북한에게 탈취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동계작전이 굉장히 어려움 때문에 9월 15일로 상륙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일성이도 유엔군이 상륙작전을 하겠다는 것은 알고 있었어요. 모택동해가 두 개 지역, 인천과 평양을 향해서 할 거니까 잘 조심하라고 경계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소련의 소련 대사 수티코프에게 미국이 지금 상륙작전을 하니까 대상륙작전을 할 수 있는 병력을 좀 지원해달라고 얘기했고요. 일본의 조총련의 간첩을 체포해 보다 보니까 크로마이트 계획을 4번을 가지고 있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유엔군이 상륙작전을 할까봐 인천 방어지구 사령부까지 임명을 했어요. 그리고 그런데 다행히도 9월 14일 날 이 인천 방어사령부의 병력을 18사단을 부산으로 재배치하는 그런 행운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 상륙계획은 8월 15일 날 이제 완료를 해서 미 해병대 1사단, 미 육군 7사단, 한국 해병대 1개연대, 육군 17연대 이 주력 병력이 상륙을 했고요. 상륙계 임무는 뭐 여러분 인천 상륙해서 그다음에 김포 비행장을 탈취하고, 그리고 서울을 탈환하고, 그리고 미군과 연결 작전하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그 다음 크로마이트 작전에서의 병력은 우리가 약 7만 5천 명에 함정 261척, 그리고 북한은 약 9천 명 정도가 그 지역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전체적인 상륙기동부대의 임무는 청천강 이남까지의 모든 해안을 봉쇄를 했는데, 한국전쟁 기간 동안에 유엔군이 공중력과 해상병력이 강해서 해양 제해권과 제공권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다는 전체적으로 바다와 항공에서는 북한군들이 힘을 못 쓰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상륙계획은 이제 돌격제대로 월미도 쪽으로는 미해병 5연대 3대대가, 그 다음에 오늘도 북방은 미해병대 5연대 마이너스 병력이, 그리고 인천 남방해변은 미해병대 1연대, 그리고 한국해병대는 미해병대와 같이 동시에 작전을 실시하고, 후속으로 미육군 출사단과 한국 17연대가 행정 상륙을 했습니다. 메가더 장군이 궁금하시죠? 1880년생으로 아버님도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시고 육군 중장으로 스페인이 지배하던 때 스페인 총독을 역임을 했습니다. 메가더 장군은 육군사관학교를 입문할 때 4년간 평균 성적이 98
98점으로 졸업해가지고 지금까지도 98점을 맞는 사람이 없고요. 미 육군의 경우는 성적 우수한 사람이 보병을 가지 않고 공병 병과를 택합니다. 그래서 메가더 장군의 병과는 공병입니다. 하여튼 군장에서부터 대장까지 미 역사상 최연소 진급을 했습니다. 훈장을 보면 살아서 훈장을 못 받는다는 미국의 메달하고 아나를 탔고요. 한국에서도 태국 무훈장을 탔어요. 하나만 받아도 가문의 영광인 수훈 14장 훈장을 3번 탔고, 군인으로서 한 번만 받아도 영광인 훈장을 6번 탔습니다. 메가더 장군의 어머니가 지금으로 말하면 치맛바람이 센 건지 맹모 삼천지교를 실천을 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미 육군 사관학교를 다닐 때 육군 사관학교 교정이 보이는 아파트를 전세를 얻어서 4년 동안 메가더 장군을 보필했습니다. 이게 맹모 삼천지교죠.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 이렇게 이제 미해병대, 한미해병대, 미해병대가 적색, 녹색, 청색 해안으로 상륙작전을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 군사작전에서는 여기 나오는 작전 보완하고 기만활동, 내가 어느 공격 방향으로 하는지를 적에게 모르도록 해야 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언론을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상륙지역에 대해서 조작을 하고, 그리고 다른 지역에 대한 양공 작전을 하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군산 상륙에다가 신경을 많이 쓰는 것처럼 군산 지역에 대한 철도, 그 다음에 영국 코만도는 군산 지역으로 침투를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삼척에도 공격을 하고, 우리가 잘 아는 그 장사동 지역으로 우리 학도병들이 많이 돌아가셨죠. 이런 것을 해서 속이는 작전을 했다. 그 다음. 근데 갑자기 이렇게 상수작전을 준비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았다. 그래서 준비 기간도 부족하고, 그 다음에 해병대 병력도 부족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송제 pik결하고 준비하는 시간도 부족하고, 그 다음에 뭐 비밀 유지 뭐 이런 것들이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이것은 2차 대전 동안의 메가더 장군의 어떤 전략적 식견과 미 해군과 해병대의 어떤 전투 경험, 이것이 모든 문제를 극복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상륙작전 실시 전에 북한군 상황은 아까 보듯이 7월 20일부터 9월 15일까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군 14개 사단, 유엔군 10개 사단이 대치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북한은 뭐 거의 한 달 만에 낙동강까지 내려갔었기 때문에, 야, 이건 뭐 낙동강 정도만 빨리 이 격파를 하면 대구로 해서 부산을 갈 수 있다 하는 강한 그런 집념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다음. 상륙작전은 이제 9월 9일 날 이제 명령이 하달이 돼서 선전부대가 가가지고 중요한 것들을 이제 폭파하고, 그리고 월미도 제압을 하고, 그래서 상륙도전을 시작을 해서 결국은 상륙작전은 9월 21일 날 8시에 작전이 종료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 서울 탈환은 이제 김포공항을 탈취한 다음에 4개 방향으로 행주 방향, 영등포와 여의도, 그리고 서빙고, 그리고 안양 수원 해가지고 효과적인 연결 작전을 위한 작전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9월 28일 날 한국 해병대가 중앙지역에 태극기를 꽂은 사건입니다. 그 다음 서울 탈환 작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연세대학교가 있는 연희고지, 그리고 연세대학교가 있는 안산, 여기에서 가장 치열한 전투가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연희고지와 안산고지 여기에서 상당히 했는데, 미 해병대와 한국 해병대가 이 지역을 장악함으로써 결국은 낙동강에서 총반격하는 그런 중요한 계기를 제공을 했습니다. 그 다음
상륙작전의 결과를 보면 자관 우리가 222명 그리고 저기 1350명 그다음 교훈은 어쨌든 뭐 이 전쟁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공격을 할 수 있는 그런 공세 이전의 계기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우회기동이라는 것은 거기서부터 반격 작전을 해야 되는데 인천 상륙을 해서 이것이 물리적으로 심리적으로 북한군에 대해서 어떤 보란 정보가 있었고 저게 전투력 의지가 이제 완전히 이제 없어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러한 그 유엔 상륙 작전은 반격 작전을 통해서 많은 전사자를 내지 않고 효율적으로 전쟁을 승리할 수 있는 메가더 개인적인 식견이 전쟁을 이길 수 있었다. 그다음에는 이제 교훈으로 여러 가지 이제 전략적으로 전쟁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인데 이제 목표를 잘 선정을 해서 전쟁에 이겼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세는 적의 약점을 이용을 해서 공격하는데 그게 기여했다. 그다음에 병력을 효율적으로 이길 수 있는 어떤 병력을 집중을 하는 뭐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인천 상륙작전이겠죠. 그다음에 기습입니다. 기습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해서 적이 좀 뭐 모르게 해서 하는 것이 기습이 있지만 실질적인 기습은 알고도 대처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뭐 그것이 이제 기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동 상대적보다 이제 유리한 지역으로 이동을 해서 적을 공격하는 뭐 이런 원칙이라고 볼 수 있죠. 그다음 경우는 이제 훌륭한 지휘관과 그다음에 훌륭한 부대의 양성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실적으로 2차 대전 이후에 미국도 전쟁을 경험하고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가지고 한국전쟁이 벌어지고 나서 미국의 군사력을 전부 복원을 시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국에 온 해병대의 숫자가 많이 적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전쟁이 벌어지니 한국전쟁이 뜨겁고 춥기 때문에 미국의 미 해병대를 모병하는 과정에서 가장 춥고 더운 지역의 병력을 뽑아가지고 한국전쟁이 왔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작전이 성공하고 한국전쟁에 쉽게 이길 수 있는 것은 유엔군의 지혜권, 바다 통제 능력과 공중의 통중 능력이 우세했기 때문에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다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가 아이젠하워 대통령이고 저희가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아들이 중2 때 와가지고 여기서 소련까지 있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만약 적군의 포로로 잡히면 제 스스로 목숨을 끊겠습니다. 이게 기록에 있는 얘기예요. 1950년 6월 25일 한국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여기 내 사관학교 동생 강식일 장군이 왔는데 강장군으로 제가 1970년도에 미국 유학을 갔습니다. 70년이라도 한국을 모르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우리 이강우 회장이 말씀드렸지만 육사 105명, 110명이라는 데도 있는데 육사 초임 웨스트포인트 막 임무하는 1950년 임무하는 사람이 41명이 죽었습니다. 미국 고위층 자녀들이 142명이 한국전쟁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35명이 희생되고 사망을 했어요. 거기에는 이처럼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노르만디 상륙작전을 성공을 하고 트루만 대통령이 1950년 1월 20일 날 대통령이 임기가 끝나고 대통령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이명박 대통령 때 연평해전이 벌어졌는데 천안함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 당시에 안보회의를 수집하면서 해보니까 16명이 왔다네요. 16명이. 거기에는 군인 출신이 국방부 장관하고 합참부 의장밖에 없고 14명 하나도 군대도 안 갔다 왔대요. 우리나라 참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천 작전이 끝나고 나서 이제 작전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밀집 지역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중공군이나 빨리 개입을 해서 북한이 해군력, 공군력이 있었으면 함정이 260세가 한때 몰려 있으니까 파괴될 우려가 많잖아요. 그래서 어떤 제대를 편성을 해서 분산시키는 계획을 있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는 이제 배로만 가지 말고 해리지로 상부작전을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특수한 작전 환경에서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것들도 좀 많이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 후에 필요성으로 검토되고, 그 다음 이제 한국군에게 주는 이제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초기에 거의 7월 20일 날 낙동강까지 내려갔습니다. 한 달 만에 그냥 하다 보니까 인천 상부작전의 성공으로 이제 상당히 사기 저하나 이런 것에서 혼란을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그 다음에 한국 해병대하고 육군 17연대가 상부작전에 참가를 해서 서울을 탈환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정신적인 많은 기회가 주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상부작전을 성공하다 보니까 처음에 유엔군이 한국에 참여할 때는 실지 회복하고 삼살선 회복만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한국 국민들에게 조국 통일에 대한 열망과 기대가 굉장히 커졌다. 자, 이제 부정적인 측면은 이제 그런 열망이 커져가지고 한국군이 유엔군보다 먼저 이제 유엔군은 10월 9일날 38선을 넘었는데 우리는 1군단이 10월 1일날, 2군단이 10월 6일날, 10월 7일날 특별히 검토를 해서 이왕에 이렇게 된 거 이제 북진 통일을 해버리자라고 하는 이런 것이 있고, 왜 유엔군보다 한국이 먼저 돌파를 했냐는 것은 북한군이 진입멸망을 하니까 빨리 통일하자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유엔군이 북진 결정을 빨리 못 해줘가지고 이렇게 됐다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미군은 이제 한국 전쟁이 메가더 장군의 획기적인 전성을 거두자 이제 원상 회복만 하려다가 북진 통일이라고 하는 어떤 작전적 딜레마에 트루먼 대통령이 많이 고심을 했다. 그 다음에 이제 원래 미국이 한국 전쟁에 개입할 때 소련 공산주의의 팽창을 막기 위해서 제한 형태로 했고, 그 당시에는 유럽 우선주의라고 하는 정책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미국이 어려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련이 한국 전쟁을 유엔이 결정할 적에 소련이 거기에 참석을 안 했었습니다. 복귀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공이 38선을 넘게 되면 한국전에 개입하겠다라고 의사를 계속적으로 표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내에서도 북진에 대해서 상당히 찬반 여론이 많이 있었다. 그 다음에 일부 이제 중립국까지도 이제 어떤 북진에 대해서 어려움을 갖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월 7일 날 유엔이 북진에 대해서 이제 결정을 해줬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유엔군이 제공권과 제해권을 갖기 때문에 한반도 전체의 해상과 공중을 장악을 했고, 38선은 그어졌기 때문에 지상전은 해공군은 동서남북을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제한전만 38소 이남으로 지상전은 한가는 무의미하다고 해서 이제 북진에 대한 결정을 크게 할 수 있었다. 그 다음 북한군은 이제 주도권이 전부 없어져가지고 지리멸망하고 부다도 부재도 없어지고, 오히려 이제 유엔군과 한국군이 16수보다 너무 빠르다 보니까 산 쪽으로 지리산, 태백산, 태백산으로 전부 다 형성하니까 워커 중장이 후방부대를 이용할 수 있는 3분단을 설치해서 후방의 잔적을 소통하는 그런 부대를 만들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련 고문단이 이제 지원하는 건데, 이제 전쟁의 주체가 중공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쟁이 패배해가지고 김일성이가 1950년 10월 21일 날
결혼에서 작전 실패를 하면서 앞으로 북한도 해군력과 공군력을 좀 키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중요성을 인식했다고 합니다. 중공군은 이제 처음부터 유엔군이 38선을 넘게 되면은 중국의 주중 인도 대사 파니카를 통해서 참전 의사를 펼치고 결국은 참전은 1950년 10월 19일 날 참전을 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전주는 미 해병대와 10월 25일 날 미 해병대와 접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공이 판단할 때는 자기네들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중공이 장개석과 전투를 하면서 1949년 10월 1일 날 우리 북군의 날과 같은 날에 중국의 정부를 수립했기 때문에 결국은 뭐 7, 8개월 만에 6.25 전쟁이 벌어져가지고 만약에 유엔군이 북한까지 다 점령하게 되면 신생 국가의 어려움을 안고 있었죠. 그다음에 이제 국내 문제, 소련과 관련성을 종합 판단을 해서 보니까 미국이 너무 강한데 이거 어떡하나 하고 고심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국내 상황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적으로 불안하죠. 그다음에 이제 국공내전 장개석 정권하고 전투하다 보니까 이제 경제적 어려움도 있고 뭐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상당히 한국전 참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다고 볼 수 있고요. 만약에 38선을 크게 통과하지 않았다면 과연 중국이 10월 19일 날 연 통계로 1953년 7월 27일 휴전할 때까지 연병력 280만 명을 중국이 한국의 전쟁에 참여를 했는데 참여를 했을까라고 하는 의심도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술하늘 함과 마찬가지로 모택동도 유엔군이 상륙작전을 할 것이다 라고 하고 해서 북한과 중국군이 유엔군이 상륙작전을 막는 부대들을 많이 배치를 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북한군은 최소 8개 사단을 유엔군이 상륙작전을 할까봐 부대를 분산 배치했다. 만약 분산 배치 않고 8개 사단 배치 다 가가지고 낙동강 교두보에서 유엔군 10개 사단, 북한군이 아까 14개 사단, 22개 사단이 밀어붙였으니 그것도 또한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으로 결론적으로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 그 자체보다는 전쟁에서의 그 신속한 그런 경험적 상적 효과가 전쟁 행위를 하는 여러 한국군, 미군, 유엔군, 그다음에 중국군, 북한군에게 영향을 주는 전쟁이다. 기습이라고 하는 중요성을 인식하는 결과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한반도라고 하는 지리적 특성이 상륙작전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 삼면이 바다고 그리고 동서로 전투 중심이 짝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인천 상륙작전이 주는 그런 효과는 인천을 장악해서 서울을 조기에 탈환하는 이런 것들이 국민들과 전쟁을 양분시키는 그런 결과이 굉장히 컸다라고 볼 수 있고요. 어쨌든 이 작전은 전쟁이라는 것이 굉장히 뭐 종이 한 장 차이로 왔다 갔다 하는 거지만은 미네라트의 그 전략적 그런 그 원리를 잘 이용해서 전투력의 집중으로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다. 그다음 이것은 이제 뭐 도표에서 보다시피 이 전쟁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1950년 11월 1일 낙동강까지 그 다음에 유엔군이 백두산까지 1950년 11월 25일 날까지 가는 그런 쾌거를 이뤘는데 결국은 중국군이 최초의 26만 명이 10월 19일 날 한국전에 개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 그래서 이제 우리 인천 상륙작전이 한국안보에서는 그 함의를 보면 우리나라가 고구려 때는 북한 우리가 뭐 요동까지 쳐들어가고 그랬지만 우리는 전혀 평화지향적 국가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북한미 주변 방역에 대한 안보 대책을 강하게 세워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미중 패권 경쟁으로 인해서 그 전략적인 변화가 인도부터 시작해서 태평양 그리고 이제 호주까지 연하는 해양 지향적 성격 때문에 이것도 좀 고려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는 이제 뭐 비전통적 위협이 재래식적 전투보다는 대량 살상 무기나 화학 무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준비가 되고, 그다음에 생산된 양상이 이제 많이 과학화되고 정밀화되고 그다음에 표준화되는 것을 이제 강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은 우리 한국군이 지상군의 유지보다는 해군력 증강의 어떤 계기가 되어야 되겠다. 첫째는 한반도가 지정학적으로 그리고 북한 위협의 양상이 이제 자꾸 변화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미 동맹 관계가 지금 변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해상교통로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지금 물동량이 99.2%가 전부 해상으로 지금 우리가 해상이 봉사되면은 상당히 우리가 곤란한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뭐 우리나라 영토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일본이 뭐 독도고 자기 땅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중국은 또 이어도는 주 땅이라고 해서 앞으로는 육지는 이제 많이 정화가 돼서 앞으로 해양 영토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어떤 국가가 한국을 침략을 해오더라도 바다로 올 것이고, 또 한국을 도우는 사람들도 바다로 오기 때문에 이런 해양 전략적 사고를 좀 가져야 되겠다. 그다음 여기서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내용들입니다. 그다음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군사력의 구조가 이제 좀 해양 지향적인 문제로 좀 해야 되겠다는 것을 강조를 드리고요. 그다음 그래서 한국의 미래는 바다에 있으면, 지금 우리나라가 박정희 대통령의 그 영도 하에서 고속도로를 만들고, 그리고 해상교통로의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해양교통로로에서 많은 발전을 이루었기 때문에 한국의 미래도 앞으로도 바다에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고요. 그래서 이제 해양국가적 전략 완성과 해양력을 제거하는 군사력이 필수적이다. 그래서 해군과 해병대의 전투력 증강에 좀 중점을 두는 군사력을 건설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그다음 로마 시대에 이런 그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 전쟁이라고 하는 것, 군사력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같이 맨날 포 쏘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군사력은 있음으로 인해서 상대 국가가 우리에게 침략을 하지 않도록 하는, 거기에 무게를 두는 것이 군사력이에요. 그럼 또 군사력은 너무 비대하면 국가가 재창출할 수 없는 경제력이기 때문에 군사력에 대해서 어느 정도가 충분한가, 필요 충분한 양만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너무 지나치면 소련의 군사력처럼 국가가 패망하는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베게티우스 장군의 말처럼 전쟁을 원하면 평화를 준비하는 그런 자세를 갖고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뭐 질문이 있으시면 뭐 질문.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안보 강의를 끝내고 회칙상 저희들 이제 성명서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안 됐어요? 성명서. 성명서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순서지 3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다들 일어나주시고. 순서지 3페이지 다음 아래에 보시게 되면 각 항목마다 굵은 글씨로 4자씩 기록이 되는데요. 제가 선창하게 되면 복창해 주시고 마지막 부분 소망한다는 삼상하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성명서 36년 전 28개 교단 평신도 지도자들이 모여 한국교회의 개혁과 갱신, 연합과 일치를 위해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표어를 외치며 사역해온 본회는 6.25 전쟁 74주년을 맞이하여 행사를 은혜 가운데 마치고 다음과 같이 성명서를 발표한다. 하나, 우리는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의 불법 남침으로 인해 국토가 초토화되고 수많은 인명피해를 가져온 비극적 남침 사실을 상기하며 침략자인 북한 당국을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우리는 지금도 북한 공산당이 침략의 야욕을 버리지 않고 계속되는 테러 행위와 국지적 침략 행위에 대해 모든 적대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우리 민족의 소원인 조국 통일을 위해 협상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우리는 러시아의 침공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으로 인한 많은 인명이 살상되고 전쟁의 포화가 고조되어 감을 규탄하며 하루속히 전쟁이 종식되고 평화가 정착되기를 강력히 요청한다. 하나, 우리는 인간의 차별을 금지한다는 구실 아래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신성한 교회에서 설교를 강제하며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길을 막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강력히 반대한다. 하나, 우리는 윤석열 정부가 과감하게 하고 세심한 국정 운영으로 국리민복에 좋은 정책을 세우되 의료 분쟁과 같은 모든 갈등을 해소하고 온 국민이 공감하는 단합과 협치로 함께 나아가길 강력히 요청한다. 하나, 우리는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자복하며 성령으로 돌아가는 운동을 통해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함으로 복음 전파에 이바지하고 복음으로 남북 통일을 이루는 아름다운 복음의 역사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소망한다. 2024년 6월 24일 한국교회 평신도 지도자협회 대표회장 이강욱 장로의 참석자 일동. 착석하시고요. 오세훈 서울시장께서 오늘 그 축사를 영상으로 보내주셨는데 잠깐 1분만 들으시고요. 다음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입니다. 6.25 전쟁 74주년을 맞아서 의미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한국교회 평신도 지도자협회 이강욱 장로님과 협회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함께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라고 하신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처럼 참전 용사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은 전쟁의 폐허를 딛고 눈부신 성장과 발전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조국을 위해 고귀한 목숨을 바치신 호구 영령과 모든 참전용사 여러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이렇게 한국교회 평신도 지도자협회에서 6.25 전쟁의 비극을 기억하면서 호국 영웅들의 희생을 기리고 한반도 나아가서 전 세계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 다 함께 예배를 드리는 뜻깊은 시간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서울시도
미련이 남아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께 보답하고 합당한 예우를 다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시는 호국 영웅들의 명예를 드높이고 힘이 되어드릴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겨 나가고요. 또 끊임없이 우리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는 튼튼한 안보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6.25 전쟁 74주년 상기 예배와 안보 특별 세미나 개최 축하드리고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장 자, 모처럼 6.25 우리 노래를 제창할 텐데 1절만 여기 뒤에 있으니까 1절만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전주가 짧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전주가 짧습니다. 바로 노래로 들어갈 겁니다. 앉으시고요. 저희들 회가 요청하겠습니다. 이게 회가 앉아서 하시죠.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이 광고를
짤막하게 하시고 오늘 너무 지루했기 때문에 마무리 특송을 한번 하셔야 되겠는데 짤막하게 먼저 특송 한번 하세요.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6.25 전쟁 상기 예배와 나라안보 전략 강연회에 귀한 시간에 있어서 참석해 주신 기민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오늘 수고를 맡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본 행사를 위해서 하림에서 김은국 회장님께서 푸짐한 선물을 주셨는데 가실 때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기념 촬영 끝난 이후에 기념 촬영 시간 지체로 오늘 오차는 본 건물 연합회관 지하 뷔페에서 맛있는 점심을 준비했습니다. 맛있는 음식 드시고 선물 받아 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 찬송가는 오늘 여기서 분이 들으실 수가 없을 겁니다. 찬양을 한번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로 1절 4절 하겠습니다.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대신 신령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에 천국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신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예수 이제 오늘 행사를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잘 마치면서 우리 평신도 지도자 협회 직전 회장이신 강모영 장로님 마무리 기도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사랑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74년 전 이 나라는 어렵고 힘든 지경에 놓여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극진히 사랑하셔서 많은 군들로 보내주시어 공산 괴뢰들을 물리쳐 주시고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세계의 경제 대국으로부터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모여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기는 이 나라 이 민족을 극진히 사랑하시는데 이 나라 정치를 이끌어가는
정치꾼들을 생각해 보면 당리당략과 살이사욕에 눈이 어두워 국민민복을 외면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국민민복을 위하여 협치하며 하나가 되어 진정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귀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 우리 돌아가는 발걸음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발걸음이 닿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